신상공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영무원을 살해한 피의자 전주환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됐습니다. 전 씨 마스크 벗고 카메라 앞에 섰어요. 자신이 뭐 미친 짓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어떤 사건인지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14일 저녁 9시에 신당역에서 이 순찰을 돌던 여성 영무원이 화장실 근처에서 흉기에 찔려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 당시에 이 가해자 남성 신원이 최근에 공개하기로 결정이 됐죠. 31살 전주환이었는데 이 살해당한 여성과는 영무원 입사 동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만날 것을 종용하기도 했고 또 불법 촬영물로 이 여성을 지속적으로 막 회유하고 압박하고 뭐 협박까지 했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 여성이 고소장을 접수했을 때는 이런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어떤 고소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차로 스토킹 처벌법까지 부과해서 이 고소장을 접수한 상황이었고 이날 범행을 단행한 바로 이날은 본인이 지금 고소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사건에서 9년형을 검찰이 구형을 한 이후에 선고를 하루 앞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신상 공개됐을 때 카메라, 이 기자들이 계속 묻습니다. 후회합니까? 잘못 시인합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잘못한 사람의 태도냐는 또 이 언론 보도가 나온 이유가 뭐 본인의 왜 그렇다면 너 혹시 그러면 선고를 바로 하루 앞둔 날이니까 재판에는 가서 선고는 들으려고 했던 건 맞냐? 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건과 관련된 질문이잖아요. 그때는 조금 움찔하더니 대답을 안 하다가 나 도주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또 자기 항변을 해요. 그리고 카메라를 상당히 정면으로 응시하는 그리고 입꼬리가 좀 올라간 듯한 이런 뭐 영상 사진들도 공개가 되면서 이게 과연 이 반성하는 사람의 태도가 맞냐. 또 이 사람이 지금 형사 고소돼서 형사 재판이 이미 계속 중이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도 계속 반성문을 써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후회한다, 잘못했다, 뉘우친다라고 했는데 결과는 뉘우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시상공개 결정이 내려진 그 직후에 증명사진 하나가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그 증명사진의 모습이랑 검찰에 송치될 때 언론에 나온 모습의 괴리가 너무 큰 거예요. 아니 그러면 신상공개가 이게 유효성이 있는 거냐. 근데 이런 문제 제기가 처음 나온 것도 아닙니다. 계속 있었죠. 왜냐하면 과거에도요. 강윤성이라고 전자발찌를 끊고 신상공개 대상이 됐던 여성을 2명이나 살해했어요. 그때도 처음에 언론에 공개됐던 이 자료를 보면 사람들 반응이 인상 좋게 생겼네, 뭐 선한 인상이다 이런 좀 품평이 많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공개된 모습은 또 상당히 달랐거든요. 그래서 미국처럼 아예 머그샷, 그러니까 구속수감되기 전에 촬영한 그 사진을 공개하는 게 맞다. 최소한 거기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앞서 좀 언급해 주신 것처럼 본인이 미친 짓을 했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요. 좀 실제로 이렇게 좀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인가는 좀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범행을 좀 들여다보면 용의주도하다고 평가받을 만하잖아요. 굉장히 용의주도했습니다. 치밀했어요. 그래서 왜 치밀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냐. 이 여성을 계속해서 쫓아다녔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원래 살던 주거지로 찾아가서 막 그곳을 헤매고 다닙니다. 아마 여성을 찾으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피해 여성과 비슷한 체구와 외모의 여성을 뒤따라가는 이런 화면이 CCTV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살지 않는 걸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냐. 이 남성이 이런 여러 가지 스토킹으로 그 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위 해제됐었습니다. 영무원 지위에서는. 근데 직위 해제는 해고가 된 게 아니라 그냥 그 직에서 내려와서 지금 잠깐 쉬고 있는 개념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형이 확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유동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교통공사에선 그런 처분을 내린 건데 다른 역에 들어가서 제가 지금 휴직 중인 불관역 직원입니다. 이러면서 6호선의 구산역에 들어가요. 영무실에. 그러면서 내부망에 접속을 해서 이 피해 여성의 근무 시간, 근무지, 근무 동선 같은 걸 파악을 했습니다. 굉장히 용의주도하죠. 이게 범행을 단행하기 한 9일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서 포렌식을 해봤더니 앱이 하나 깔려 있었는데 어떤 앱이었냐. GPS 위치 추적 장치를 교란시키는 앱까지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
했을 때는 아무래도 도주 요소가 있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범행 시점도 좀 의아한 게 선고 바로 하루 전이었다 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선고일에 딱 출석을 해서 지금 법정 구속, 법정에서 바로 구속이 되는 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농후했습니다. 왜냐하면 9년 구형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본인이 인신 구속이 되면서 뭔가 용의선상에서 빠지는 것을 의도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분석도 나오고요. 또 하나는 1,700만 원을 불시에 인출하려는 시도를 하죠. 네. 근데 한도가 걸려서 인출은 못했는데 이 돈 왜 빼려고 했느냐. 범행을 앞둔 사람이 거액의 돈을 빼는 것, 그것도 현금으로 아무래도 도주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는 의도로 보이는데 본인은 부모님한테 드리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부모님한테 용돈 명목으로 돈을 드린다면 송금하면 되겠죠. 그렇죠. 본인이 왜 그 돈을 인출하려고 했으니까 이런 여러 정황들을 사실 종합해 보면 너무 용의주도했다. 그리고 범행 현장에서도 위생모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흉기로 범행을 좀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혈흔이 튀는 걸 막으려 했나? 본인 진술을 봤더니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뭔가 증거를 상당히 남기지 않으려고 용의주도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여러 정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발적 살인이라고 보기에는 여러 정황 증거상 차변에 철저하게 준비한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거든요. 범행 동기를 피해자에 대한 원망이라고 밝혔어요. 이거 피해자 탓으로 돌린 건가요? 뭔가요? 이거 대단히 너무 부적절하죠. 부적절하죠. 예, 맞습니다. 지금 짚어주신 대로 이게 경찰에서는 이 범행에 왜 이르게 됐는지 그 경위 그리고 그 이유를 기자들한테 설명할 때 원망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원망이라는 이 개념은 상대방이 이런 감정을 생기게 했다라는 게 좀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앙심이 맞는 거다. 이거는 피해자 측에서 빌미를 준 것처럼 어떤 인식될 수 있는 용어나 어떤 사건 구성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범죄 심리학자, 수사 관련 전문가들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뭐 어떤 의도성과 관련해서 내 감정을 받아주지 않아서라는 어떤 범행의 그 계획에 이르게 된 이유가 있을 때 그걸 피해자 책임을 돌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피해자가 뭐 받아줄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단 남녀관계에 있는 일이다라고 굉장히 가볍게 치부하는 문화가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무슨 남녀관계 사이에서 뭔가 오고 가는 걸 다 범죄로 규율할 수는 없겠죠. 다만 이런 정도. 분명히 일방 당사자가 남녀를 떠나서 거절 의사를 좀 분명히 했는데도 계속적으로 연락한다. 그 시점부터는 사실 이게 스토킹이라는 하나의 범죄로 범죄화돼서 묶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아직까지 우리의 사회 인식이 이런 부분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사 결과 전 씨에 대해서 뭐 사이코패스는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사이코패스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 실제로 진행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범행이 너무 잔인하고 용의주도하고 치밀하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떤 이런 범죄와 관련된 지수가 상당히 높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결과는 일단 사이코패스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스토킹 범죄는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러니까 뭔가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뭐 만날 것을 종용하고 이러다가 거절당했을 때 거기에 대한 안갚음조로 보복조로 이런 범행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이코패스 그리고 소시오패스 범죄는 그런 경향성은 띠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냉담하고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해서 이르는 스토킹 범죄랑 이 사이코패스 범죄가 양립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뭐 사이코패스는 아닌 걸로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면책이 되거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거고 범행의 잔악성, 잔인성 그리고 용의주도함, 준비 기간 등을 봤을 때는 뭐 당연하지만 엄정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앞서 피해자 전주원 신상 공개됐다고 변호사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주위에서 봄직한 그런 평범한 얼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실 처음에 1차 고소가 들어갔을 때 법원에서도 영장을 한번 기각했었다라고 네. 하잖아요. 그때는 불법 촬영물이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경찰도 너무 중대한데 라고 생각해서 영장까지 신청을 네. 했었던 거예요. 근데 언론의 어떤 분석을 보면 그 당시에 아니 잘 그냥 생활하고 있는 평범한 젊은이 아니야라는 인상을 법원도 가졌을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면은 뭐 회계사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뭔가 좀 본인의 생활에 있어서는 최소한 뭐 성실한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런 게 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좀 근거가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럼요. 이런 반박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에 입사했다는 점도 주거가 안정하다,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받게 된 사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실 제어할 수 있는 여러 좀 지점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 범행이 지금까지 이른 거고 너무 뒤늦었지만 어쨌든 신상공개위원회가 이 내부위원 이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7명 전원이 이거는 신상공개가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신상공개가 됐는데 처음에 나왔던 그 모습 정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30대 젊은이의 모습이어서 또 사람들이 한 번 더 놀라게 되는 계기가 됐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신상 공개에 대한 얘기 저희가 자주 하고 있는데 이 신상 공개가 결정되는 그 조건도 한번 짚고 가보죠. 그렇습니다. 그냥 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그 기준이란 건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일단 범행 자체가 상당히 잔인해야 돼요. 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그거 자체에 대한 다툼이 적어야 됩니다. 본인이 자백을 하든 객관적인 물증과 증거들로 이건 범행의 이 가해자, 피의자가 이 사람이 맞다라고 상당성이 그런 이 전제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청소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이런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신상공개 대상자가 되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 미성년자라는 특성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상공개를 해봤더니 너무 과거에 입사 증명사진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른바 이제 사진을 잘 보정한 그런 모습과 현 모습이 너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문제 제기가 지속돼 왔었고 그때마다 이제 경찰 측의 설명은 사진이 공개되는 게 이제 피해자의 어떤 이 신상을 알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심을 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좋은 의도도 분명히 있지만 공개되는 순간 좀 피치 못하게 이 피의자의 가족들한테도 또 가해행위가 가해질 수가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 필요 최소한도로 하겠다라고 하지만 공개의 공익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최근 그 실제 모습을 제대로 담은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 나오고 있고요. 또 검찰에 송치될 때 이번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비교적 명확하게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긴 했지만 고유정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얼굴을 막 가리잖아요. 머리카락으로. 여자 같은 경우에는 또 머리가 긴 경우도 있으니까 가리면 얼굴이 전혀 식별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장치는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하고요. 모자를 또 꽉 눌러 쓴 경우 그리고 마스크를 요즘은 다 착용을 하기 때문에 쓴 경우에는 사실 신상공개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책은 또 필요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신상이 공개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죠, 변호사님? 있죠. 많죠. 이 지금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되게 된 이번 건과 유사한 건에서는 거의 대부분 신상 공개가 됐었습니다. 일단 노원구 새 모녀 살인 사건 김태현 이것도 이 집에 몰래 침입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계속 퇴근하고 뭐 일 보고 집으로 귀가한 이 모녀를 계속 살인을 했죠. 그러면서 이 시신을 옆에 두고 본인은 또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공분을 사고 놀라움을 줬던 사건인데 신상공개 대상이 됐었고요. 또 남성 1000명 이상의 이른바 몸캠이라고 하죠. 어떤 좀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담은 영상 이런 것을 좀 유포했던 김영준이라는 사람도 신상이 공개된 적이 있고 최근에 안인득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파트에서 방화를 하고 이 화재를 피하기 위해서 대피하는 주민들을 그 대피로에서 막아 선 채 흉기를 휘둘러서 사망에 이르게 한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었던 이런 정말 천인공노할 사건의 이 가해자 안인득도 신상공개 대상이 됐던 적이 있어서 신상공개는 아주 잔인한 범죄 그리고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게 된 범죄에서는 좀 예외가 없이 공개 결정이 좀 내려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범행 전 피의자가 피해자를 수십 차례 협박한 그런 사실도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수사기관에는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반성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고소장이 들어간 이후만으로 기간을 좁혀보더라도요. 네. 합의 요구하면서 20번이 넘는 문자 아이고. 메시지를 막 보냈습니다. 네. 총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는 300회가 넘는다라고 네. 하죠. 아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상당히 이 피해자로서는 무서울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신상과 관련해서 신변보호 요청도 경찰로부터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런 신변보호라는 게 상당히 좀 제한적이고 좀 기간도 짧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점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 드러나기도 했는데 고소하고 수사기관에 문제 제기를 해서 내 피해 사실을 알린 이후에도 이 피해 여성으로서는 사실 범행을 피하지도 못했고 그 사이에
지속적으로 이 가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또 마지막에 범행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물었을 때 나와 합의해주지 않아서였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고소한 이후에는 합의를 종용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어떤 좀 공권력의 행사를 요구했던 피해자로서는 많은 부분이 좀 부족했다. 좀 안타깝기가 그지 없습니다. 또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아쉬워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전주환이 불구속 재판을 네. 받다가 이런 범행을 맞습니다. 저질렀어요. 언급해 주신 것처럼 선고일 하루 전에 저질러진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검찰로부터 징역 9년을 구형받았어요. 상당히 중형이라고 예. 할 수 있잖아요. 구속이 됐어야 됐던 거 아니냐. 이제 그렇죠. 좀 참 의미 없는 질문이지만 그렇죠.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고소 들어간 이후에 영장이 한번 기각됐고 지금 피고인도 법원이 좀 직권으로 이게 좀 재범의 우려가 있거나 여러 가지 사유에 충족이 되면은 직권으로 구속할 수 있는 요건이 형사소송법에 적시는 돼 있지만 실제로 많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죠. 아마 법원이나 수사기관 마찬가지로 스토킹 범죄라는 게 이 피해가 발생한 그 당시에 이 부분을 되돌아보면 사람을 때린 것도 아니고 다른 범죄와 견주어 봤을 때 이게 정말 처벌 가능성, 비난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좀 갖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사건을 하다 보면. 그런데 이걸 다른 범죄와 동렬해 두고 판단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스토킹 범죄는 저희가 전의 사례에서도 많이 보지만 아주 강력 범죄, 살인, 강간 등으로 비화될 뇌관으로 작용하는 아주 그런 범죄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최소한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는 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 요건을 지금 관련 규정에는 범죄의 상당성 그리고 도주 우려랑 증거인멸의 우려를 보도록 돼 있지만 이 재범의 위험도 그리고 이 피해자에게 또 2차, 3차 가해를 가할 위험도는 정황으로만 보게 돼 있지 하나의 똑부러지는 기준으로 작용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스토킹 범죄는 이 범죄의 특성을 생각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앞으로의 장래 가능성도 과거의 어떤 횟수나 범행의 정도에 비추어 봤을 때 영장을 발부하는데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목소리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저도 그런 의견에 상당히 동조를 하고 이게 법을 바꾸고 이러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대법원 등에서 내규로 내부 지침으로라도 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에 대한 어떤 재발 우려를 하나의 요건으로 분명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전에 범죄의 전력이 있었습니다. 음란물 유포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에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어떻게 근데 이 공기업 네. 입사는 프리패스였냐 이런 지적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죠. 저는 무슨 전과가 있다라고 해서 모든 공직에 진출하는 게 제한되거나 이런 게 안 맞는 건 맞습니다. 다만 규정은 명확히 있어야죠. 물론 이 교통공사에도 규격이 있었습니다. 규정이 뭔가 이 형사처벌을 받고 집행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채용이 되지 않도록 돼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른 합리적일 수 있는데 왜 지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느냐. 지금 전주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그렇죠.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도로교통과 관련된 전과, 일반 좀 시비가 붙은 폭행 전과는 좀 다르게 평가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음란물을 유포했다는 혐의는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좀 높고 요즘에도 또 엄벌하는 추세에 있기도 하니까요. 네. 그런데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 전력자는 채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도입된 적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이 됐느냐?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정보통신망법 위반인 거잖아요. 정보통신망법에는요 여러 가지 유형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타인을 명예훼손하는 것도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율되는 범죄 행위거든요. 근데 정보통신망법에서 음란물을 유포하는 것도 똑같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범죄 이 범죄에 정보통신망법 상의 음란물 유포는 제외가 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용에는 전혀 결격이 없어서 지금까지 왔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계셔서 이런 부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건 당일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해요. 이 당시가 유동 인구가 많은 시간이었고 붐비는 역이었습니다. 밤 9시인데 지하철역 안에서 벌어졌거든요. 이 2016년 이 강남역 소위 네. 말하는 그런 묻지마 살인 사건 네. 이후로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유사하죠. 강남역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서 강력 범죄가 발생했다는 건데 차이가 있다면 정말 강남역 살인 사건은
정말 모르는 사람에게 그쵸. 불특정, 예, 사람에게 위해 행위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면식범이었고 지인관계였고 영무원 입사 동기였다는 점이 다르긴 한데 그렇지만 제가 최근에 이 일이 있고 나서 이렇게 미혼에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이 정말 이 공포감이 자기에게 엄청나죠. 예, 직접적으로 와닿는다는 말씀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건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나라는요, 남성도 안전하지 않은 나라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아이, 뭐 누구나. 그리고 사회적으로 좀 약한 존재, 물리력의 어떤 차이가 분명히 남녀 사이에 또 존재하기도 하죠. 그런 것을 그냥 무시하고 뭐 여성이 안전한 거 아니야? 이건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이제 맞는 반응인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이런 역사에서 이런 범행을 계획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좀 대담한지를 또 보여주는데 이런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조주환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서 바로 시민들 그리고 다른 영무원들에 의해서 제압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 범죄란 건 있을 수도 없고 CCTV도 하나하나 굉장히 촘촘하게 돼 있어서 과거의 행적들, 이 범행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였는지도 다 하나하나의 동선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점을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교통공사가요, 이 피해자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 만들면서 또 실명이 적힌 위패를 펼치 논란이 됐어요. 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 이 유족분들이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악용될지 그리고 오히려 알려지지 않은 또 잘못된 사실관계들이 드러날까봐 굉장히 아이고.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아니 실명을 공개를 위패를 물론 이 모시는 건 좋은 의도였겠지만 네. 너무 조심성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지하철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일로 뭔가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면 좋겠냐라고 직원들에게 단체 메일을 뿌려서 또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근원적으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런 대하는 모색을 해야죠. 일반 직원분들이 지금 피해를 당했는데 대한 모색을 하라는 것도 온당하지 않은데 이런 실수, 뭐 실수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좀 무신경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 관련해서 정치인들의 어떤 실언들이 이어지고 네. 있었어요. 전 이 발언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맞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훈 서울시의원이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이제 가해자가 폭력적인 대응을 네. 했다는 얘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공분을 샀죠. 그러니까요. 이게 안 받아줘서 일어난 범죄라는 거는 그럼 받아줬으면은 안 일어났겠다는 거냐.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그리고 본인 아들 뭐 군 복무 얘기도 뭐 하고 물론 이게 끝까지 들어보면 이런 범죄가 없어야 된다는 취지를 그렇죠. 전달하고자 했던 그거는 거는 맞죠. 맞는데 이거는 사실 이 피해자랑 유족분들을 두 번 정말 피해를 주는 언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민주당은 이 해당 의원에 대해서 바로 당원권 정지의 이 징계안을 가결시켰다라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본인이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말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요 이런 말을 또 했다고 해요. 피해자가 충분히 상담을 받았다면 비극적인 사건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상담을 받지 않아서다 뭐 이런 뉘앙스 같아서 좀 피해자들에게 좀 네. 너무 안타까운 발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피해자가 상담받으면 뭐 피해를 면할 수 그러니까요. 있다라는 건지 이건 오해를 분명히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발언이고요. 지금 사실 신변보호 정책 같은 것도 너무 피해자한테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스마트워치 본인이 위험 감지해서 눌러야죠. 접근금지 처분 받아내도요. 접근한 이후에야 이걸 위반한 이후에야 피해자는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 추적 장치 부착해야 된다. 이게 뭐 인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피의자 단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걸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를 이 피해자에게 부담을 시키는 게 맞는 건데 피해자가 나한테 오는지 연락하는지 접근하는지를 파악해서 수사기관에 그때마다 호소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완전히 패러다임의 전환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가 강남역 사건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이후에 굉장히 젠더 갈등이 폭발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번 사건도 좀 그렇게 좀 사회를 좀 이분화해서 나눠서 좀 싸우게 되지 않을지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강남역 그 살인 사건도 그 근방에 거주하시던 분이 계속 강남역을 이용하니까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공간에서 추모의 공간에서 여성단체, 남성단체가 엄청 격돌을 하고 싸우고 그러니까요. 이랬다는 거예요. 이건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그렇죠. 문제인 부분이 그렇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해서 사람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는데 그걸 두둔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처단돼야 되는 범죄 행위를 한 거고요. 물론 젠더 이슈인 부분이 있죠. 혐오 범죄로 보여지는 부분과 관련해선 남녀가 함께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남성분들이라고 해서 여성 형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도 계시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성들도 남성을 적대적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형제가 있고 또 이게 남녀 간의 문제로만 접근해서 풀려지는 부분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젠더 갈등화하는 게 이런 이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본인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용한다는 오해를 또 받을 수도 있으니까 좀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의 한계를 좀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지금 이 전 씨도 합의를 종용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스토킹 처벌법에 반의사 불벌죄 내용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얘기를 안 할 수가 네. 없을 것 같은데 반의사 불벌죄 없앤다는 내용이 좀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힘을 좀 받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이게 스토킹 처벌법이 거의 20년인가 국회에서 공전했어요. 스토킹이 대관절 뭔데 그렇죠. 규정할 수조차 없다라는 게 그 당시에 많은 국회의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이 법의 문턱을 못 넘었던 거죠. 진짜 어렵게 만들어졌는데 그때부터 끊임없이 제기됐던 게 반의사 불벌 조항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들어간 취지가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의사 불벌이란 건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는 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본인의 진짜 의사라면 사실 필요한 거고 계속 존속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이게 의사라는 게 계속해서 합의를 종용당하고 압박당하는 그런 부작용이 상당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친고죄 규정이 2013년도에 성범죄 관련 법령에서 전부 사라집니다. 왜?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피해자를 본인이 피해자인데도 부모가 그냥 대리해가지고 의사와 상관없이 합의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합의를 봐달라고 계속해서 압박이 들어오는 그런 부작용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생길 때부터 분명히 예상이 됐고 예견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야 없애겠다라고 하지만 이미 국회에서는 계류가 중이었고요. 빨리 논의해서 반의사 불벌 조항 삭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스토킹 처벌법 반의사 불벌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어떤 방식으로든 좀 피해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피해자가 제2, 제3의 가해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심도 있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기관에 대한 지적도 좀 얘기해볼 만한 것 같아요. 이건 충분히 지적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국의 입법 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영국은 한번 잠정 조치가 내려지면 6개월, 그 2년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어떨까요? 경찰이 현장에서 이거 너무 위험한데? 라고 자체 판단을 해서 격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최대 기간 한 달입니다. 어겼을 때 어떤 처벌 받을까요?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과태료, 행정벌 성격의 돈을 내고 그 처벌을 면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느냐? 법원을 통해 가지고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길게 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저희가 사건을 해보면 그 공포라는 거는 너무너무 큽니다. 왜? 가해자가 내 인적사항을 알죠. 내 가족들도 알고요. 연락처를 알고 내 직장, 학교 모든 걸 압니다. 지인관계까지 알기 때문에 내 생활 반경에 너무나 쉽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소한 법으로 기간도 길게 마련하는 게 필요한데 이게 한 달 단위로 끊어지는 거는 사실 피해자로서는 이 어떤 계속한 안전을 담보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상당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도 늘려야 되고 만약에 그런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다, 형사처벌도 과중하게 해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 개정과 처벌 강화 뒤따라야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범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유사 사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사실 모든 언론의 주목도가 높았던 강력 사건 그리고 무슨 성범죄 사건이 있을 때마다 손쉽게 논의가 되는 게 법정형을 높이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높아졌죠. 양형 기준도 많이 상향됐습니다. 그렇다고 범죄 예방 효과가 체감에 이를 정도로 됐다라고 보시는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하나의 방법론에 불과하고 기본적으로 이런 스토킹 범죄라는 게 범죄라는 인식, 이게 무슨 남녀 간의 무슨 연애 과정에서 이른바 밀당을 하다가 일어난다는 그런 어떤 잘못된 인식, 이런 것부터 좀 바로 잡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재판, 쟁점 어떤 걸 찝어볼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본인은 우발적이었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주환의 이런 주장 관철되기 어렵습니다. 흉기를 마련했고요. 위생모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범행의 한 10여일 전부터 동선을 파악하려고 들고 내부망에 접속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면책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전에 선고를 앞두고 있던 범죄도 같이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최소한 그냥 실형 정도를 넘어서 무기징역형도 선고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부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정비가 꼭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 더 이상의 남녀 간의 애정 문제가 아니라 명백히 범죄라는 사실, 사회적인 인식 개선도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